SF 영화의 듄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되게 가혹한 환경이에요. 아라키스라는 그런 행성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물이 없다 보니까 소변이라든지 아니면 땀이라든지 이런 체액들을 모아서 식수로 바꿉니다. 그걸 옷 안에서 이루거든요. 그거를 이제 스틸수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도 이제 효율을 높이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면은 웨어러블 장비 안에서 식수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전기를 발생시킨다든지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재료연구원 나노재료연구본부에서 나노재료,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소재들을 연구하고 있는 재료과학자이자 재료공학자 마오진입니다. 또 2024년 작년에 기상청에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전국 월 강수량을 보면은 비가 가장 많이 온 7월 달에 379.2mm의 비가 내렸고요. 비가 가장 적게 내리는 12월은 6.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12월하고 7월이 거의 7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서울만 한정해서 보면은 이 12월과 7월이 무려 100배의 강수량 차이가 나타나는 걸 보여서 이 여름철에 비도 많이 내리고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서 상당히 꿉꿉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습도를 조절할 때 요즘에는 어떤 재료나 어떤 구조 뭐 이런 걸 활용하는지. 여러 가지 소재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실리카 겔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옷을 산다거나 가방을 산다거나 심지어 김을 사면 그 안에 작은 봉투에 먹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는 게 실리카 겔이거든요. 실리카 겔은 비정질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랑 구조가 조금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구멍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공성 소재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동일한 부피를 가지고 있어도 구멍이 많아서 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잘 흡착시킬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요. 일반적인 실리카는 내부에 비극성이에요. 그래서 수분을 먹을 수는 없는데, 표면을 보면은 실라놀기라고 해서 SiOH라는 작용기가 존재합니다. 이게 극성 그리고 친수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기 중에 수분을 흡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분을 조절을 할 수 있어서 2002년에 연구가 된 것들을 보면은, 물론 제품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실리카겔의 본인 무게 대비 한 45%까지 대기 중에 수분을 흡착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1kg의 실리카겔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한 450g 정도의 수분을 흡착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실리카겔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쓰다 보면은 색이 변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븐에 넣어두거나 금방 다시 수분이 제거가 돼서 이걸 재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게 물 먹는 하마입니다. 아마 각 가정마다 옷방이나 신발장에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이 물 먹는 하마를 열어보면은 흰색 가루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염화칼슘이거든요. 이 염화칼슘이 대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기면서 본인이 녹아버리는 조해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수분을 많이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 먹는 하마를 다 사용을 하면은 밑에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대기 중에 수분 플러스 염화칼슘 염이 녹아있는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 제습제가 특별히 뭐 에너지 분야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2024년에 네이처 리뷰스 머터리얼즈의 각각의 이 흡습 소재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 습도 대비 본인이 수분을 흡착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쭉 그림을 그려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은 이 염화칼슘이 상대 습도가 20%로 매우 낮은 이런 환경에서도 흡착력이 g당 1g이 넘어가요. 1.5g 정도? 그만큼 낮은 상대 습도에서도 대기 중에 수분을 잘 흡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과학 연구 분야에서 이 흡습 특성을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 자체가 워낙 싸요. 제가 아까 쿠팡에서 봤는데 3kg에 5,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5,000원으로 3kg를 사면 대기 중에 수분을 4.5kg나 흡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염화칼슘을 활용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럼 흡습 과정에서 이 에너지 변화 같은 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떤 현상들일까요? 대기 중에 수분을 흡착시키고 탈착시킨 이런 과정에서 에너지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분 흡착 기반 에너지 하베스팅, 에너지를 수확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부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쓰는 게 열과 관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러한 실리카겔이나 염화칼슘처럼 이 흡습 소재가 있을 때 대기 중에서 수분이 붙는다. 그러면은 엄청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이 수증기가 고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많던 에너지가 열로 방출이 됩니다. 이거를 흡착 발열이라고.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겨울에 주로 입는 히트텍, 이런 발열 레이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발열 레이의 성분이 레이온이라는
이런 흡착할 수 있는 섬유를 사용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땀이 날아가게 되면은 그 레이온 소재가 그 수분을 흡착시키고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하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흡착 소재에 수분이 붙어 있다가 이게 대기 중으로 날아가게 되면은 그 날아갈 때 결합을 끊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던 열을 흡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변의 온도는 떨어지게 돼요. 이거를 탈착 냉각이라고 표현을 해서, 특히 전열기구라든지 전력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에서 온도를 낮춰야 될 때 이러한 탈착 냉각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거죠. 재료과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탈착하는 과정을 이용해서 에너지화하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수분만으로도 뭐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걸까요? 대기 중의 수분을 이용을 해서 실제 전기를 만드는 연구들이 저희 재료과학 분야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직접적으로 수분이 붙었을 때 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예요. 이거는 이제 이온 농도 구배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록실기 같은 것들, 카르복실기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소재에 붙어 있으면은 그쪽에 대기 중에 수분이 이렇게 달라붙게 되면은 카르복실기의 결합이 조금 약해지면서 그 위치에 수소 이온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쪽은 수소 이온이 빠져나오지 않다 보니까 농도가 낮고요. 수분이 흡착되어 있던 데는 농도가 높죠. 이 농도 차이 때문에 이온이 이동을 하게 돼요. 즉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래핀 산화물이나 아니면은 폴리머나 이런 소재들에서는 수분 흡착만으로 전기를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되죠.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를 통해서도 전기를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실리카 겔이나 뭐 금속, 세라믹 같은 소재들, 이런 고체 표면에 이온화가 살짝 돼요. 이온화가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물이랑 만나면 그 이온화가 되면서 이 경계면에 전기 이중층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물 안에 이온들이 좀 분포를 하게 돼요. 그 상황에서 물이 흐르면은 결국에는 이온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전기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스트리밍 전이라고 표현하고, 뭐 전이금속 산화물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라든지 이런 소재들에서 스트리밍 전이를 통해서 전기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국내에서 그 염화칼슘을 활용해서 발전 장치를 만들었던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동일한 방식일까요? 맞죠. 이게 2020년에 에너지 인바이러먼트 사이언스라는 그 저널에 아마 카이스트 신소재 김일두 교수님 연구팀에서 발표를 한 연구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증산 기반을 활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연구들은 꾸준히 있었어요. 근데 단점 중에 하나가, 지금 연구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여기 논문에서는 탄소로 코팅되어 있는 이 면직물, 우리가 옷도 물을 떨어뜨리면 물이 쭉 빨려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건데, 원래 연구에서는 음극 쪽에 물을 이렇게 소량 떨어뜨리면 그 물이 쭉 타고 이동을 해서 말라있는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증발을 하고, 이게 이제 물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스트리밍 전이를 통해서 전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이 물을 계속 넣어줘야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에너지가 추가로 소모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물 먹는 하마, 대기 중에서 수분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 물 먹는 하마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로 코팅되어 있는 면직물 아래쪽에 CaCl2, 염화칼슘을 둬요. 그러면은 우리가 물을 따로 공급하지 않더라도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염화칼슘이 먹어서 녹습니다. 그럼 그쪽에 이제 물이 생성이 되겠죠. 그 물이 쭉 채널을 따라서 이동해가지고 마른 곳에서 증발이 되는 거죠. 그럼 대기 중에 또 날아간 물은 다시 염화칼슘에 의해서 다시 흡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물을 공급하지 않고 이 대기 중의 수분을 끌어들이는 것만으로도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거죠. 아까 앞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염화칼슘이 상대 습도가 20%일 때 흡착할 수 있는 양이 많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20%보다 좀 적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수분을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트리밍 전이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20%에서 60% 정도 되는 이 상대 습도에서는 충분히 전기가 많이 발생을 해서, 실제 연구에서는 LED에 전구 불을 켜는 걸 보여주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그것보다 습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염화칼슘이 수분을 많이 먹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다 젖어버리는 거죠, 면직물이. 그러면은 저항이 안 걸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단락 현상이 일어나서 전기가 발생을 거의 못하는, 상당히 조금만 발생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공기 중에서 이 수분을 모아서 우리가 먹는 식수를 얻는 기술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 지도는 세계적으로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 현황을 보여준 자료예요. 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보시면은 아프리카 이 내륙지방, 사하라 사막 아래쪽에 있는 내륙지방, 그 다음에 몽골,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에서는 안전하게 식수를 잘 못 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옅은 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해수를 담수화로 바꾸기 어려운 나라,
그다음에 너무 건조한 나라, 특히 내륙 지방일수록 이 물자가 이동하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식수를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2022년 자료로는 전 세계 한 22억 명 정도가 이런 기본적인 물을 제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대기 중에서 수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연구가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대기 중에 수분량이 우리 강에 있는 담수량보다 한 6배 정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물의 저장소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지나 외딴 지역에서는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수확을 해서 식수로 바꾸기 위한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나 아니면 지하수에서 우리가 식수를 얻는 것보다는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수확하는 게 아무래도 대기 중에는 불순물이 조금 더 적다 보니까 정화하는데 돈이 좀 덜 들어간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흡착을 시키고 다시 이것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로 다시 바꿔야 되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지는 에너지 비효율이 있어서 최근 저희 재료 분야에서는 재료 과학 그리고 재료 공학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기 중의 수분을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기술력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물을 확보했을 때 이게 마실 수 있는 정도인가요? 깨끗한 수준? 뭐 정수를 한 번 더 하는 게 사실 좋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주신 그 기술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원리나 이런 것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뭐 캠핑이나 글램핑을 갔어요. 그러면은 밖에 이렇게 아침에 나와가지고 보면은 식물 잎에 이슬이 맺혀져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는 방법이 이슬 수확 방법입니다. 그래서 습도가 조금 높은 지역에서 이슬점 온도까지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수분이 맺히거든요. 이걸 활용하는 게 이슬 수확 방법이고, 또는 안개가 지나가는 길에 그물망을 둔다거나 아니면 과포화 상태로 만들어서 이 안개를 통해서 얻는 안개포획법도, 그 다음에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이 수분을 흡착시켜서 얻는 방법도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막 같은 거를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수증기만 지나갈 수 있는 막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나간 수증기를 다시 이렇게 얻어내는 방법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구조나 원리뿐만 아니라 이 물을 얻기 위한 최소 연력학적 에너지를 고려를 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2022년에 에너지 인바이러먼트 사이언스에 각 나라의 기후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대기 중에 수분을 수확하면은 가장 연력학적으로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습도가 많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런 안개 방법이 가장 유리하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습도에서는 이 안개보다는 이슬 수확 방법이 훨씬 연력학적으로 좋다라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에 포함되고 열대 지방이나 아열대 지방들은 이슬 수확 방법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한 53.5% 절반 이상은 이 이슬 수확 방법이 유리하고요. 반면에 건조한 지역, 이런 담수를 통해서 식수를 얻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흡착 방법이 가장 유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한 11.4% 정도 전 세계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일상적인 어떤 웨어러블이나 어떤 장치들이나 이런 거에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직은 효율을 조금 더 높이긴 해야 돼요. 그런데 낮은 효율이더라도 우리가 이제 웨어러블 장비라든지 이런 데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영화긴 한데 SF 영화의 듄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되게 가혹한 환경이에요. 아라키스라는 그런 행성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물이 없다 보니까 소변이라든지 아니면 땀이라든지 이런 체액들을 모아서 식수로 바꿉니다. 그걸 옷 안에서 이루거든요. 그거를 이제 스틸 수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도 이제 효율을 높이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면은 웨어러블 장비 안에서 식수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전기를 발생시킨다든지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우리가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제습, 그 다음에 흡습 특성이 있는 소재들을 알아보고, 또 이러한 소재들이 재료과학 분야에서 그리고 재료공학 분야에서는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좀 높은 습도에서는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재료과학과 재료공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수분들을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식수를 얻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렇게 식수를 만드는,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재료과학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연구자분들을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료과학자이자 재료공학자 마오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